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아,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이 다가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해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네, 맞습니다.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인요한 교수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요한 교수는 순천 태생입니다. 네. 미국인인데 4대째 한국에서 의료 선교 교육 활동하는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인천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소장을 하고 있죠. 네. 그분의 자서전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이렇게 할 정도로 전라도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 전라도 사투리가요, 우리 유 PD님보다 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어디서든지 나는 순천 촌놈이다 이렇게 전라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시죠.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5.18 기념식 때에도 통역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전주에서 태어났던 이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국민 대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의 성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이분이 그 80년 5.18 때 지도부에 통역을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광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역주의 해소하고 국민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본인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도 29번이나 방북해서 의료 기구들을 전달을 하고 네. 남북 문제 해결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국민통합위 부위원장도 맡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서대문 갑 지역으로 서대문 갑이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 데인데 이분이 근무한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서대문 갑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호남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그러니까 지역 감정, 지역 균형 해소를 위해서 네. 네.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좀 보수적인 성향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까지 이용을 하면서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전권을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 소장이라고 평가받는 정도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부여할 특별한 권한이 네. 없는 셈이었죠. 김기현 대표는 이제 혁신위원회에다 힘을 실어준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혁신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제안기구죠. 네.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당의 공천 방향이나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제안하고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결정을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해도 그걸 뭐 책상에다 밀어놔버리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범위나 권한이나 기한 이런 것들을 다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지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명하복 조직이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는 필요할 때만 광주에 구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과가 나지 않았죠. 5.18 헌법
헌법 수록,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의 특화단지 뭐 이런 것들이 말만 앞세웠지 이게 성과가 나온 건 없거든요. 인요한 혁신체제위원회 속에서는 좀 뭔가 달라질 분위기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혁신위가 지역 공약이나 지역 현안까지 챙길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더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혁신위는 네. 주로 공천 관련이나 체질 개선 이런 문제에 중점이 있을 것이기 네네. 때문에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역의 이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순회할 때 언급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현안까지는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정일성 공원 같은 경우에를 느닷없이 이념 갈라치기 해서 이걸 뭐 우상화한다. 철진한 이념 잣대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건 자제하라. 이런 것만 제대로 했어도 뭐 만료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현안이나 역시 지켜봐야 공약에 될 대해서는 사항이겠죠. 예. 공약에 대해서는 혁신위에 속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의사 출신 위원장의 혁신위라서 정치적 기반이 조금 약할 것이다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처럼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의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당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공천 과정의 어떤 복합한 역학 구도, 네. 정당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익숙한 사람도 사실은 혁신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혁신위가 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김종인 전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 시절 외에는 혁신위는 별로 유야무야되고 처음 시작할 때만 요란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은경 민주당의 혁신위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혁신안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처음에 이제 인요한이라는 개인사가 특별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서 2, 3일 정도 관심을 갖지만 지나가면서 별로 성과가 없게 되면은 잊혀질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첫 그 메시지가 바로 민생이었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있다가 35일 만에 당무에 시작했는데 첫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민생 그리고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에 집중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3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직접 대통령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담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시큰둥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부터 먼저 만나고 양자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실권이 없는 분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3자 회담이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의견이 분분했던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그 3자 회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국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에 피의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그 만남을 거부를 해왔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제 전국이 이게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개인 이재명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야당 대표, 국회의원 16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을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장도 기각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들어가서 범법 사실, 피의 사실은 재판부가 결정할 거고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건영 PD가 집에서는 아버지시고 네. 여기서는 PD고
골프 치러 가면은 골프 동료이시기도 네네. 여러 가지 다중적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좀 넓게 야당 이재명- 대표로 돼야 된다. 이재명 이 말씀이시죠? 대표도 예. 개인 이재명이 아니고 피해자 이재명이 아니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대통령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정치가 민생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자 회담에 응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그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이제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왈가왈부하지 마라. 네. 네. 지금 우리 민생 어려움이 그런 데에 에너지를 소모할 정도의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네. 통합과 단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뭐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모두 발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의대 정원 증가 네. 문제에 대해서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했다라고 이례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네.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알맹이가 없다. 확대 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여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들은 그건 뒤에 두고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는 이런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네. 이런 거 의대 정원 조정 뭐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에서 다시 이제 교육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순방에서 돌아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들, 국정 문제를, 민생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가세해서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회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필수 공공의료체계 이런 문들을 같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자, 총선을 앞두고 지방 의대 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통합 신청을 거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방안이 좀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전남의 의대 유치 문제는 지역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통된 수건 사업입니다. 네. 전남은 또 노후 산단이 많아가지고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섬이 많아서 응급 의료 체계에 네네. 필요한 게 하여튼 전남의 특성이죠. 네. 그런데 정부가 국회하고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하는 법안을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요구였고 촉구였습니다. 이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네. 방금 말했듯이 목포대, 순천대에서도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조정하고 그걸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 가지고 네네. 우리가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뭐 공통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대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의대 유치만큼이나 지역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유위니아 사태입니다. 지금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4곳이 잇따라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종합 가전 기업이기도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대유위니아 그룹의 4개사가 광주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5.3%나 된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거든요. 대우, 위니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분별한 기업을 확장을 하고 또 약간 기업주들의 모럴 해저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리한 사업 확장 그리고 재무 구조들이 또 부실했고 더더구나 이제 코로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고물가 기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대내에 악재가 되면서 좀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룹 사주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채무자들이나 근로자들은 그룹 사주들의 방만한 해외 투자나 어떤 재산 빠돌리기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채권 혹은 채무액 이런 것들을 그룹 사주들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라든가 네. 자금난에 부딪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광주와 지역 또 정치권에서도 발벗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우 이니아 협력업체 후배를 어제 만나서 들어봤는데 네. 그게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가 되고 또 체불 임금 그리고 자재 대금 이런 것들이 지불이 안 돼 가지고 본인 협력업체들도 이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못 주는 상황이 돼서 되겠죠. 예. 줄도산의 위기가 돼 있는데 그 정치권하고 광주에서 좀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위니아 딤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광주시 이게 4개 주체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강기정 시장은 정부에다가 특별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 이제 4개 기업 중에서 3개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돼서 네. 조금 숨통은 트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하고 이병헌 광주시당위원장도 국정감사장에서 특단의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서 시와 정치권과 모두 또 채무자들이 한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회생 절차 개시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이 돼서 당장 급한 불은 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조금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회생 절차로 갈 것이냐, 이게 파산으로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산으로 가게 되면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체불임금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네. 신속하게 회생, 법정 관리 이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의 타격이 최소화하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그것도 예측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 관리로 가면은 급한 불은 끄게 되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파산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파급이 계속이 되고 네. 왼서적으로 줄도산이 되기 때문에 광주 전체의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정을 좀 신속하게 법원이 네.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큰 피해는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걸까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게 언제 어디로 그러니까 무한 한평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광주와 전남의 현재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측 기조실장이 만나서 꾸준히 협의를 해가고 있고 또 광주시는 무안과 한평 이걸 동시에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남은 무안만 고려를 하고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평군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한평군에서의 여론조사 향배가 방향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벌써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작된 지가 한 20년이 더 됐거든요. 이 공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광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마르똥 탄약고 이전 문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단체장들과 우리 지역의 광주 전남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힘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가닥을 내줘야 될 일이다.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촉구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렇다면 빨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그 기조실장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양 단체장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단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나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의 공통 상생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설득할 것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오랜 고질적인 걸림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의 할 일입니다. 제가 이 문제 나오면 좀 흥분이 되는데 도대체 몇십 년, 20년 동안의 맞습니다. 공공항 문제를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다른 당이라면 당리당략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같은 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재선, 표계산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광주 전남의 정말 발전에 걸림돌을 치운다. 내가 재선을 못하더라도 이 문제는 내 임기 동안에 해결하겠다. 아, 네. 이런 자세들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